네, 오늘 전국 분석하겠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지낸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문 대통령 오늘 현장 찾아가서 미세먼지 화력발전소 얘기를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미세먼지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시적으로 좀 노후 석탄을 쓰는 그 화력발전소들을 일단 중단을 시키겠다. 그래서 미세먼지를 뭐 소량이나마 좀 이제 줄여보겠다.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뭐 이 대선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이슈로 아주 급부상하면서 각 후보들이 공약을 내놓은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노후 발전소들은 일단 중지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새로 건설하는 화력발전소를 이제 좀 줄여나가겠다. 내지는 이제 신설하는 것을 이제 지향해 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게 이제 한시적인 조치로서는 의미가 있는데 당장 이제 어떤 문제들이 좀 추가로 발생하냐면 이 화력발전소들이 지금 다 개별 회사들이 이제 운영을 합니다. 예. 뭐 남동발전이라든가 뭐 이래서 이제 그 한전에다가 이제 파는 거거든요, 전력을. 그래서 이 가동 중단했을 경우에 이제 그 회사들에 대해서 운영 비용을 이제 보전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대선 과정에서도 논란도 좀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모든 후보들이 화력 발전소를 없애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또 이 원전도 지금 뭐 줄여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는 도대체 누가 생산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제 전력 수요는 점점 늘어나가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장기적으로 조금 더 아마 정밀하게 좀 설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일단 다음 달에 일부를 가동 중단하고 그 다음 달에는 좀 더 중단하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 뭐 일단 기본적인 전력 수요 같은 것은 따져 보고서 한 것이겠죠. 어쨌건 이 부분의 그 효용성하고 앞으로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좀 더 분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두 분은 이 문제 전문가는 아니시니까 저는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문 대통령이 현장 찾아가서 지난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 가서 비정규직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지시를 했고 오늘은 또 그 현장 초등학교의 미세먼지 감축에 대한 수업 그 현장이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이 미세먼지에 대한 그 대책을 지시했고 이런 현장에 가서 이런 그 대책들을 지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이 미세먼지 문제만 하더라도 일단 이게 뭐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넘어서 이제 뭐 건강과 어떻게 보면 뭐 생명권까지 지금 직결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현장 중심의 그 뭐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취임한 지 6일째 된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뭐 공약 사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들이 정책으로 구현됐을 때 어떤 파장을 낳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발전소 가동 중단이라는 것이 단기적인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국가가 지속 가능한 것인지 또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이나 불편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이 좀 더 강하게 또 국민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상태로 발표하시는 게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사전에 그 여러 가지 검토가 덜 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발표됐을 경우에는 이 문제에 대한 후속 이제 대응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이런 부분까지 좀 아직 감안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차대한 문제를 하더라도 어쨌든 사전에 충분한 그 정부 차원에 이게 왜냐하면 하나의 부처에 연결되지 않고 중요한 사안들은 대개 정책으로 구현되다 보면 뭐 환경 여러 가지 뭐 산업 여러 가지 걸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율이 좀 충분히 된 상태로 나와야지만 아마 혼란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 부분이 잘 조율된 것인지 그 검토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단계에서 지금 하기는 어렵고요. 그 부분은 그 뒤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교 안보 라인이 어제 북한 미사일 쏴서 NSC 긴급 소집되면서 이 부분 인선이 좀 서둘러야 되겠구나 아마 하는 생각을 아마 현 정부에서도 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외교 안보 라인의 인선은 어디까지 와 있고 그 다른 분야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은 왜 그렇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청와대 쪽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번에 이제 청와대 이제 조직 개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결과 이제 삼실 체제로 가면서 이 국가안보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안보 전반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방안보뿐만 아니고 뭐 일반적인 요즘에 안보의 영역이 워낙 이제 넓어지고 있거든요. 뭐 환경안보, 식량안보 이런까지 넓어지고 있고 또 재난관리까지도 이제 포함이 되는. 자, 그래서 이 국가안보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량급 인물을 지금 기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이제 그 중점을 외교에 둘 거냐,
국방에 둘 거냐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저울질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북한의 이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전에 안보실장이 확정이 돼서 새 안보실장 체제 하에서 이번 사태를 맡고 이랬다면 훨씬 더 좋았을 거다라고 하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긴 해요. 네. 자, 그런데 뭐 워낙 이제 집권 초반이고 하기 때문에 그 점은 우리가 이제 양해를 해준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지금 안보실장을 역시 최종 낙점하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 그런 고민들이 지금 작용을 해서 조금 시일이 늦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네. 자, 이 화면 잠깐 좀 더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NSC 회의인데요. 국가안전보장 회의죠. 여기에 뭐 이미 보도된 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빼고는 모두 전 정부 인사들이죠. 사표는 냈지만 아직 수리되지 않았고 후임자들이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김관희 국가안보실장이 함께 걸어 들어오고 있고요. 조금 전 윤병세 외교부 장관 모습도 보였고요. 현 정부 인사들이 이 회의를 함께 참석을 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자, 조금 전 막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김순환 검찰총장이 퇴임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공식적으로 퇴임식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김순환 검찰총장이 퇴임이 검찰 이른바 개혁, 검찰은 지금 폭풍 전야라고 하죠. 그래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어떤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김순환 검찰총장 퇴임사 내용도 일부 전해졌는데요. 정의가 외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라는 말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국민 신뢰 회복의 요체는 절제와 청렴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검찰권은 절제 있게 행사돼야 한다. 이런 말들은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렴이 검찰의 존립 기반이다. 그래서 청렴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 이런 건 원칙적인 언급인 것 같고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얘기했군요.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기준이 돼야 한다.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기준이 돼야 한다라는 말이 퇴임사에 담겼습니다. 수사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검찰의 장점을 살리고 구성원의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를 언급하면서 마지막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검찰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돼주길 바란다. 류시화 시인의 시 소금을 언급하면서 검찰이 우리 사회의 소금이 돼주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 검찰총장의 퇴임하고요. 그 이후에 전개될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지금 사법 권력이 대이동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지금 뭐 이제 김순남 이제 전 총장이 되겠네요. 전 총장의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니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래도 본인은 청렴하게 그 직을 수행하려고 애썼다. 이렇게 좀 읽히긴 합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김순남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우병우 라인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의혹도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향후에 진행될 뭐 검찰 개혁 과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아직 미진한 뭐 최순실 게이트 관련한 수사라든가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이쪽 검찰 전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차후에 진행될 추가로 만약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뭐 국정 개입이라든가 또 권한 남용이라든가 이런 그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불거져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은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이제 최근에 이제 청와대 뭐 조국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간접적으로 약간 언급을 한 바가 있어서 그 방향에서 이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사실은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정부 말기에 이미 내부적으로 굉장히 좀 팽배해 있었던 그런 그 상황입니다. 특검 수사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또 검찰 그 특별수사본부 수사 과정에서도 그 의혹이 많이 불거지는 이런 그 상황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사실은 검찰의 이제 중하위권 조직 내에서는 사실은 그 지금 그 검찰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 제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아마 이제 그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그 내부의 그 세력, 내부의 어떤 움직임, 또 내부의 열기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이제 청와대나 이쪽에서 이제 검찰 개혁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사실 기술적으로 잘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점령군 논란을 이제 빚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관심이 가는 것이 이제 차기 이제 검찰총장
누구로 임명할 거냐, 정말 검찰 출신으로 하느냐, 아니면 외부 인사로 하느냐. 네. 그리고 이제 그 역시 법무부 장관 역시 외부 인사로 하느냐, 내부에서 어찌됐건 올라간 사람으로 하느냐, 네네. 내부에 이제 개혁론자로 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이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서전에서부터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도 높게 언급했었단 말, 굉장히 강조했었단 말입니다. 검찰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지금 이제 그 민정수석 인사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검찰 개혁에 대한 사법 개혁의 그 속도와 강도가 빠르고 그 고강도 개혁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뭐 검찰을 뭐 이렇게 뭐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을 뒤집어서 막 바꾼다거나 뭐 상명하복의 문화를 이런 식의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보다는 사실은 이 개혁의 어떤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아마 국민적인 어떤 이제 충분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고 보여지는 부분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그런 부분들 밝힌 적이 있고, 특히 이제 민정수석 조국 교수가 조국 교수였던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그 이 공직자 비리 수사처, 근데 결국 검찰이 어떤 검찰 전체를 다시 이렇게 뭔가 좀 청렴하게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견제 장치들, 그리고 그다음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두 가지에 좀 초점을 맞춘 이 개혁의 제도적인 완성 측면에 목표를 두고 사법 개혁의 어떤 그 그림들을 펼쳐나가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은 그 법조 출신이 아니시니까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가볍게 여쭤보자면요. 비법조인 출신 법무장관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뭐 박영선 의원이라든가 거명된다라고 했는데, 일단 청와대는 그렇게 대통령이 지시한 적은 없다라고까지 밝혔는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일단 외부 전문가로 지금 이제 앉힌 거 아닙니까? 네. 자, 검찰 개혁이 이제 어찌 됐건 하는 데 있어 가장 주축이 되는 것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이제 기본 축이라고 본다면, 네. 한 축은 이제 민간에서 일단 영입을 한 겁니다. 그럼 나머지 두 축,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도 그러면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가서 이게 수술을 하도록 이렇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고민이 되는 대목인데요. 지난 그 참여정부 시절에는 강금실 전 장관을 이제 기용을 해서 법무부 장관을 이제 외부에서 투입을 해서 사실은 이제 이제 개혁을 좀 시도하려고 했는데, 갈등은 굉장히 많았고 뭐 이렇게 논란은 많았던 데 비해서 실제로 성과는 별로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조국 교수가 이제 처음 민정수석 되자마자 그래서 그 점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정부 시절처럼 그렇게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거, 충돌을 유발하고 그런 거보다는 다른 방식을 택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로 봐서, 검찰 내부에서 검찰 내부에도 개혁을 원하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대표적으로 뭐 이제 청와대 그 이제 비서관으로 기용된 그 박영철 이제 검사 같은 경우에도 검찰 내부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려다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아서 좀 그랬던 경우. 그런 그 인물들이 내부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랫 기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검찰 지도부보다 좀 아랫 기수들, 한 두세 기수 아랫 기수들은 굉장히 문제의식이 많았고, 지금 이제 검찰 지도부가 너무 그 청와대에 지금 이렇게 휩쓸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론이 팽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아마 개혁지향적인 인물을 끌어올려서 검찰총장을 시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내부에서 동력을 찾아서 개혁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저는 그래도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 검찰 내부 인사를 이제 검찰총장 인사 특히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비검찰 외부에서 검찰총장을 갖다 앉히고 개혁을 하는 방식, 이 방식은 아마 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게 이 이후에 이제 계속 검찰과의 어떤 정치 권력과의 문제, 정권과의 어떤 관계라는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김순환 전 검찰총장은 임기제를 지키지 못하고 떠났습니다만, 이후에 개혁 이후에 어떤 검찰과 권력은 사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이 관계라는 부분들이 과거처럼 이제 정치가 검찰과 그 정치 권력이 이렇게 유착되거나 결탁되는 부분들을 막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개혁론자이면서 충분히 타당한 어떤 그런 인물을 발굴해서 검찰총장이 아주 개혁을 해 나가되, 이후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검찰의 인사는 앞으로 순리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정치가 권력이 바뀔 때마다 인사가 이렇게 완전히 뭐 뒤집히고 밖에서 수혈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인사가 돼가지고는 결국은 똑같이 검찰 내부에서는 다음 정치 권력이 누가 될 것인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점을 봤을 때, 법무부 장관 인사는 다르겠습니다만 검찰총장 인사는 적어도 내부의 개혁론자 중에서 발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인선됐고요. 오늘 각 당 지도부들을 찾아서 인사를 했고 오늘 그 자리에서 여당 원내대표는 정무장관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우선 그 우상호 원내대표 말을 들어보고요. 정무수석의 역할, 그 비서실장과의 관계, 또 정무장관과의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견해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시죠. 지난 며칠간 다른 야당들하고 정무장관직 신설에 대한 논의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소야대 국면이고 야당이 많기 때문에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직제도 중요하지만 정무장관직을 신설해서 거기에 맞는 예산과 직제를 도안하는 것이 원만한 그 국회와 청와대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정무장관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정무수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정무장관 있을 때 그럼 정무수석도 있어야 되는 건지 이걸 정확히 잘 모르시거든요. 우선 청와대 정무수석실 계셨었으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 정무장관 제도는 이제 그 정부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되거나 또는 이제 실시하지 않은 정부도 있고 합니다. 박근혜 전 정부에서는 정무장관직이 없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후반부에 있었죠. 처음에 없다가 그렇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신설하는 자리인데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는 어쨌든 정치권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과 어떤 청와대 사이에 그 가교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소통 창구 역할을 하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어떤 역할이 대통령을 보좌 대통령의 어떤 정무적인 판단들 또는 여러 가지 그런 현안에 대한 정무적인 대응들을 보좌하는 역할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 대외 활동의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유롭게 그리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야당과의 관계들을 풀어나가는 문제를 좀 더 이렇게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정무장관을 신설해가지고 그 정무장관 이제 바깥 외곽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직급도 장관이 되고요. 장관이 되면서 그 좀 더 이렇게 자유롭게 청와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여야를 좀 두루 만나면서 현안들에 대한 조율을 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뭔가 좀 그동안 특히 지난 이제 박근혜 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이 청와대가 그 국회에 좀 거리를 오히려 두는 쪽에 좀 자꾸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었는데 이 여러 가지 현안들 결국 국회를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풀 수밖에 없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국회 관계를 굉장히 원활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행정부를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훨씬 그게 아쉬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여당 내에서는 이 정무수석이 지금 인선이 됐지만 정무수석한테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무장관을 신설해서 좀 더 부드러운 그 대국회 관계를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어떤 그런 제안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럼 정무수석하고 정무장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할이 중첩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도 보면 정무장관이 신설될 경우에 정무장관은 대체로 그 주로는 이제 이 야당과의 관련된 문제들을 푸는데 집중하는 부분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무수석은 아무래도 그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바깥에 나갈 수 없는 분, 야당과의 어떤 관계들을 풀어나갈 때 이게 이제 대통령의 어떤 수석 비서관이 직접 가서 어떤 이슈를 전달하거나 사전에 조율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만약에 이제 갈등이 있거나 이견이 있을 때 이게 대통령의 뜻이 막바로 전달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도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전에 좀 부드럽게 조율하기 위해서는 정무장관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어떤 그런 판단들이 있는데 상대를 하는 그 대상이 정치권이라는 부분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 자체는 상당히 다르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중복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청와대는 공식적으로는 지금 정무장관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당 차원에서 이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게 배경이 뭔지는 사실은 조금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문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대통령 입장에서 자기 공약 여러 가지 사업들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단위에서 조율을 해야 될 것들이 있고, 네. 왜냐하면 국회에서 뭐 입법 예산을 다 하기 때문에요. 이건 주로 이제 각 당의 원내대표급에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고도의 정치적인 그 조율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뭐 당대당 통합이 벌어진다든지 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을 때는 좀 더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중진급 이상 좀 이렇게 약간 그 비중이 있는 인물들을 상대로 해야 될 필요성, 이게 좀 이제 나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래서 워낙이 뭐 어떻게 보면 딱히 업무가 주어진 게
없는 그런 그 장관이라고 봐도 돼요. 정무장관이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사실은 정치권하고 이제 다니면서 그런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역할을 주로 이제 한다는 거죠. 옛날에 무임소 장관이라고 불렸어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무임소라는 의미 자체가 그거 아닙니까? 정해진 업무가 딱히 없는 거죠. 예, 예. 이제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제 그 지금 야당이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이걸 좀 야당 몫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야당의 전직 의원 출신 누군가를 기용을 해서 예. 그러니까 야당하고 소통을 좀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그 일들. 그런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약간의 그 이제 협상 같은 거 예. 그런 거를 지금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아직 제가 명확하지 네. 않아서 지금 이제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그 전병헌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 그 정치적인 비중 면에서 보자면 거의 그 정무장관급입니다. 네, 그렇죠. 예. 원내대표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부분은 역시 이제 대통령이 판단을 내릴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역대 그 비서실장들하고 이번에 두 사람은 사실 정치 정계 선배죠. 전병헌 수석이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정계 인문도 더 후배고 연배도 8살 후배고요. 그 역대 정부에서의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 첫 번째, 그러니까 정부 출범했을 때 어떤 면면이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초대 비서실장은 박관용 비서실장, 정무수석이 주돈식, 언론계 출신. 네, 그렇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김중건 비서실장의 문희상 정무수석이 초대 정무수석이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이 문희상 비서실장입니다. 김대중 정부의 초대 정무수석이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는 초대 비서실장이 됐고 정무수석은 유인태 전 의원이었고요. 그래서 이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특히 이제 여당 내에 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소통이 좀 잘 될 수 있는 있을 정도의 그래서 뭐 각 개파에 당 내에도 이제 각 개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각 개파에 두루두루 이렇게 좀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이제 많이 기용을 했었죠 과거에. 네. 이번에 지금 이제 그 전병헌 정무수석은 지금 최근에 그 직전 정부들에 비해서 정무수석이 비중이 굉장히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신 장관급 사실상 해도 뭐 무방한 분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이제 청와대 어떤 운영의 그 의중을 좀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제 위계 조직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보다는 대통령 비서실 청와대가 그 팀제 형태로 운영될 것이다라는 어떤 것을 예고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역할에 따라서 어쨌든 이제 물론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계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운영상 그 발휘가 되겠지만 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부분들은 사실 수석 비서관이나 비서관급 이상의 경우에는 이게 그 조직 내에서 어떤 뭐 위치나 뭐 직위가 어떻게 되냐 이 문제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대통령이 어떤 역할에서 분명하게 신임을 주고 어떤 미션을 같이 협의해 나가는 경우에는 네. 뭐 비서실장의 어떤 역할이 있을 수도 있고 정무수석이 직접적으로 보고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마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지 않고 그 적임 절차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무수석의 어떤 역할과 그 비중을 좀 크게 본 인사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여당 내에서 정무장관직 신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 이게 지금 원내대표급 정무수석을 이렇게 이제 기용해 놓고 정무장관을 또 만드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마 지금 이 박사님 말씀하신 네. 야당 몫을 그걸 염두에 둔 게 아닌가 하는 네, 해석도 그런 추정을 이제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거의 지금 전병헌 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정책적인 그런 조율과 정치적인 조율을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중량급이라는 거죠. 네, 자, 네. 그렇게 보면 정무수석 자리가 왜 꼭 필요하냐라는 이제 그러니까 정무장관 자리가 왜 필요하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굳이 그 정무장관직을 신설하려고 한다면 네. 역시 이제 그 야당하고의 조율 그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둔 게 아닐까라고 지금 이제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거죠. 네. 네. 전병헌 정무수석은 뭐 원내대표도 했었고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에서 네. 행정관하다 그다음 비서관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정무수석실에도 있었고 자 어떤 자리에 어떤 사람이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지금 네. 이제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무수석의 역할이 중요한데 전병헌 수석
잘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워낙은 이제 당뇨 출신이죠. 당뇨 네네. 출신인데 일을 잘하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로 픽업해서 국정상황실장까지 했거든요. 예, 국정상황실장은 굉장히 요직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서도 전반적인 그런 전략적인 기획적인 판단을 다 하는 그런 자리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치를 했단 말입니다. 이제 국회의원으로 이제 당선되고 정치를 이제 했고 정치도 또 꽤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당에서 또 원내대표까지 했고 그래서 이 당뇨 시절부터 계속 그러면 그야말로 정치권에서 정치권 여의도밥을 먹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치권을 잘 알고 또 이제 그동안 계속 그런 요직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여야를 불문하고 지금 굉장히 인적 네트워크가 좀 있는 그런 그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DJ맨인데 네네.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딱 기용을 하는 걸 보고 저는 또 좀 조금 다른 생각도 좀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국민의당하고의 기본적인 어떤 정책적인 연대 그런 것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것으로 좀 읽힌다. 그리고 그렇군요. 예. 더 나아가서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병헌 수석 정도면 굉장히 정치적인 그런 그 판단도 가능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당뇨 시절부터 굉장히 전략기획통이었다는 거죠. 예. 자, 그렇게 보면 국민의당하고 통합까지도 사실은 만약에 실행한다고 하면 충분히 네. 실행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데려갔다는 겁니다. 자, 그 점이 앞으로 사실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그 뭐 어찌 보면은 동교동계라고도 과거에는 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DJ 쪽 인사들하고 굉장히 가까운 국민의당 쪽하고 가까운 인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염두에 둔 것 같다. 자 오늘 그 추미애 대표 여당 대표가 당직 인선을 했습니다. 사무총장 핵심인데 바꿨고 여러 가지 그 뒷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군요. 예, 지금 뭐 당직 인선을 결국은 이제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 내에서 여러 가지 평가가 좀 엇갈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집권 여당이 됐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후속 인사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건 인정은 하는데 그렇더라도 굉장히 좀 속도가 빠르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새 정부의 어떤 전체적인 인선의 윤곽들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지켜본 이후에 가도 괜찮은데 당 대표가 이제 당내 인사를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새 정부 출범기에 오히려 어떤 몇 가지 좀 이런 갈등 이슈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너무나 빨리 당내 어떤 그 당대표 중심 체제를 지금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출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갖고 좀 약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전에도 지금 이제 뭐 청와대 정무수석 인사라든지 비서실장 인사 때 당대표와 청와대 사이에 추미애 대표 청와대 사이에 약간 갈등이 있었다라는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집권 여당하고 청와대 사이에 뭔가 조금씩 불협화음이 지금 계속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과 청와대가 지금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뭐 당내 여당 내부의 어떤 이제 인사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돌아가는 부분들이 계속 논란을 약간씩 유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집니다. 네, 그 정무수석 인사 때도 그렇고 이번에 그 사무총장 교체도 그렇고 김민석 전 의원이 그 거명이 됐었죠. 고리가 아니냐. 네. 그러니까 유력하게 이제 거론이 되다가 이제 민주연구원 쪽으로 이제 원장 쪽으로 이제 약간 이제 비껴나긴 했어요. 자 그런데 이번 그 당직 개편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사무총장에 손학규계를 임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되면 사실은 이제 이제까지 당뇨로 일하던 분들이 당직자들이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인물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체제를 그냥 당분간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갑자기 교체를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 본인의 정치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당내 어떤 본인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사무총장이 가장 중요한데 사무총장은 사실은 당의 뭐 예산이라든가 이런 살림살이를 다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네네. 특히 내년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선거 관련한 비용도 다 관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여기에 지금 이제 손학규계를 더 이제 임명을 그야말로 비문계를 임명을 했다. 이거는 굉장히 청와대 내지는 이제 이번에 어찌됐건 수권을 한 당내 이제 친노 친문계 입장에서 보자면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김민석 이제 전 의원을 했더라면 조금 더 아마 논란이 되긴 했을 겁니다. 그래서 논란을 살짝 피해가긴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건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낸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 당청 간의 관계가 순탄하게 갈 수 있을지 약간 좀 이제 살짝 많이는 아니고 살짝 좀 먹구름이 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전국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상일 아젠다 센터 대표님, 이종우 박사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